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뛰어난 신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신작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마틴 스콜세지라는 이름,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라는 정말 미국 영화의 거성이라고 말해야겠죠. 이 세 사람이 함께 뭉쳤다는 의미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올해 기대작이 아닌가, 화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그야말로 오랜 세월 영화 언어에 통달한 것 같은 그런 마틴 스콜세지의 뛰어난 영상 언어의 감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부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틴 스콜세지는 사실은 서부극을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범죄 수사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멜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측면을 가지면서 영화의 한 중반부까지는 이런 다양한 장르적인 어떤 그런 쾌감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이르면 그야말로 거대한 어떤 감정적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끝날 때쯤 등장하게 되는 한 30분 정도는 정말 통절하게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휴고부터 시작해서 바로 직전 영화인 아이리시맨까지 지난 10수년간 정말 놀라운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벌써 50년이 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플라워 킬링문을 보게 되어서 진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그런 영화 이력을 우리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이자 영화광으로서 저도 허다한 서부극을 보아왔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꽤 많은 책을 읽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 플라워 킬링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저도 보도 듣도 처음이라서 너무나 신선하고도 기이하고도 괴이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실화라는 건데요.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이야기는 19세기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중반에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시절에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토 확장 과정에서 그곳에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주 상황 속에서 허다한 인디언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디언 부족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인 오세이지 부족인데요. 오세이지 부족은 그렇게 1870년대에 지금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라는 그 도시 인근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족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 땅을 잃고 낯선 땅에 또 척박한 땅에 최악의 땅에 정착하게 돼야 되는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1890년대가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석유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갖게 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인 이 오세이지 부족이 그야말로 떼부자가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을 이 황무지 쪽으로 몰아붙여서 쫓아냈던 백인들이 이번에는 이들의 돈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거대한 석유 시추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돈을 노리는 허다한 이 백인 범죄자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오세이지 부족뿐만 아니라 인디언 부족들을 문명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이지 부족 사람들이 막 갖고 있는 이 허다한 재산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백인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후견인 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이 후견인들의 조정하에서 그들의 재산을 처부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오세이지 부족의 어떤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백인 후견인들은 이 돈이 많게 된 오세이지 부족들에게 들러붙어서 수많은 돈들을 바깥으로 빼돌리게 되는 그런 횡령사건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돈을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광값도 역시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최악은 이들의 돈을 노리고 아예 결혼을 통해서 이 백인 남자와 이 인디언 여성 사이에서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을 그 과정에서 일찍 죽게 만들어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빼앗는 그런 최악의 살인 범죄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범죄가 바로 플라워 킬링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발굴한 넌픽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그레인이라는 사람인데요. 데이빗 그레인은 넌픽션 작가로 굉장히 명성이 높아서 예를 들면 제임스 그레이가 만들었던 잃어버린 도시 Z 같은 넌픽션도 그가 썼던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쓴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그런 넌픽션이고 국내에도 출간이 되어서 저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넌픽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처럼 극 중에서 이제 대화까지 잘 살려가면서 쓴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까지 보고 나면 영화가 훨씬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는데요. 영화와 이 원작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각색에서의 어떤 방향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작 넌픽션은 이 모든 영화 속에 다루는 그런 사건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범죄 수사극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중반 이후에 제시 플래먼스가 연기하게 되는 톰 화이트라는 FBI 요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FBI 요원의 눈으로 이 모든 미스터리한 그런 살인사건들을 파헤쳐가 나가는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톰 화이트의 비중이 영화에서부터 훨씬 더 큰 건데요. 영화에서는 이 모든 것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어니스트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랑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배신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몰리라는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를 중심에 배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각색 과정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작 넌픽션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어떤 굉장히 숭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백인 구원자가 인디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것을 아메리카 원주민과 결혼하게 된 범죄로 그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남자를 주인공으로 삼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이면서 또 무엇보다도 마틴 스콜세지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50년 넘게 우리를 매혹시켰던 마틴 스콜세지가 처음 장편을 내놓은 것이 1960년대 후반이니까 벌써 50년 넘었죠. 그 세월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흥미진진한 수많은 걸작들이 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성난항소라든지 갱스 오브 뉴욕이나 아니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작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이리시맨 같은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그다지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인생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 나쁜 선택을 해서 진창에 빠지게 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인물들이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에선 그 진창에 빠진 채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인물이 자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도덕적인 결단으로 혹은 어떤 선택으로 그 진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마틴 스콜세지의 필생의 테마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어니스트라는 인물은 가장 스콜세지적인 인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 플라워 킬링문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주제나 그 속에서 다루는 인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으로 본다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등장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조던 벨포트라는 또 다른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범죄자이지만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어떤 역사의 이면, 폭력적인 역사의 이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갱스 오브 뉴욕 같은 혹은 아이리시맨 같은 영화와 귀회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인물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돼서 종전하게 돼서 자기가 굉장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그런 농장을 하고 있는 삼촌 곁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데 그 전후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입은 부상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삼촌이 그러면 운전하는 일을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택시 운전사가 되게 해줍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또 다른 택시 드라이버가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 단골 중에 한 명으로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인 몰리라는 여성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감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삼촌은 이 자기의 조카인 어니스트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오세이지 부족들이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네가 혹시 그 중에서도 돈이 특별하게 많은 이 몰리라는 여성과 만났을 텐데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오세이지 부족들은 50살이 넘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것을 노리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유산들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차지한 오세이지 부족의 유산은 바로 우리 가족의 것이 된다라는 거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은 그 계획은 좀 나쁜 계획이고 이기적인 계획이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계획이지만 범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흑막이 있었던 건데요. 다시 말하면 오세이지 부족이 50살이 넘지 못하게 세상을 주로 떠나는 이런 일들에 연루되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그 백인 탐욕자들이 그들을 몰래 독살하거나 자살로 위장을 하거나 총으로 죽인 다음에 시신을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극 중에서 어니스트는 이 범죄의 동조자입니다. 그로부터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몰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서서히 재산을 빼내게 되고 점점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는 이 범죄의 주범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종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바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이 삼촌의 계획하에서 놀아나는 일종의 수족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극중의 방식이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이 세운 계획을 실제로 직접 저지르게 될 어떤 하수가 되는 존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그 말을 실어 나르면서 교사하는 것으로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물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을 인물일 수도 있겠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삼촌의 탐욕스러운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본인도 돈을 너무 좋아하고 또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타락하면서 범죄의 진창에 발을 디디는 인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악의 지시에 따른 자의 악의에 대해서 다루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전달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인 것인지, 혹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치유하는 약인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는 독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전달자로서의 그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은 이 영화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반부에서 굉장히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어니스트 역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또다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 영화의 종반부에서 등장하게 되는 로버트 드니로와 1대1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아내를 만나서 하게 되는 어떤 장면, 대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 속에서의 디카프리오 연기는 정말 굉장한 깊이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인간적인 분열과 그의 어떤 간절한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내면의 어떤 탁한 심연을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고 있죠. 물론 언제나처럼 디카프리오는 코미디 연기도 의문스럽게 굉장히 잘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 모든 일을 교사한 그런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악한 로버트 드니로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킹이라는 존재로 불리게 되는데, 이 윌리엄 헤일이라는 삼촌의 역을 바로 로버트 드니로가 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이 두 명배우가 같이 연기를 한 게 정확히 30년 만입니다. 30년 전에 This Boy's Life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This Boy's Life라는 영화는 아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그 영화 속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디카프리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우연히도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배우에게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로버트 드니로는 사실상 마틴 스콜세지의 일평생의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가 무려 10번째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마틴 스콜세지가 함께한 건 6번째인 건데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일평생 가장 많이 자신의 페르소나로 사용했던 두 배우를 내세워서 이 영화에서 다시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멋지게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고 있는 킹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죠.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겉으로 내세우거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과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는 오세이지 부족의 가장 그 따뜻한 백인 친구인 행세를 하게 되고, 킹이라는 이름처럼 그 공동체 속에서 아주 인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른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모든 사악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고 조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믿는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면서 사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인물을 사실은 드니로만큼 잘할 수 있는 배우들도 몇 명 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드니로가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해내가는 그런 어떤 연기하는 역할들을 보다 보면 역시 드니로다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드니로가 연기하는 윌리엄 킹 헤일이라는 인물은 가족주의를 항상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언제나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가장 인자한 어떤 집안의 할아버지 행세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두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윌리엄 헤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어떤 그 안위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명분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것은 몰리라는 사람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가족을 파괴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무척이나 서늘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공동체를 언제나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항상 함께 이 공동체를 잘 꾸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 오세이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의 친구다라는 걸 내세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내세우는 그가 결국 해내는 것은 이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윌리엄 헤일의 이 모든 계획들이 가닿는 어떤 지점 같은 것이 끝까지 관객들을 사로잡는 어떤 깊숙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몰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몰리 역을 맡은 배우가 무척이나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긴 여운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지 않을까 싶을 텐데, 일단 배우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깊숙한 부분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뛰어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배우를 켈리 라이카트의 어떤 여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던 것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렇지만 쉽게 가닿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외로운 어떤 목장주 역할을 맡아서 아주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세월이 좀 지났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서의 그녀의 연기는 디카프리오의 상대 역을 맡으면서 이 영화에서 확고한 또 다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릴리 글래드스톤일 텐데요. 이 릴리 글래드스톤이라는 배우는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 때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의 촬영 과정이나 어떤 그런 설정 같은 것이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위선적이겠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오세이지 부족,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고 그들의 상당수는 오세이지족 배우들입니다. 릴리 글래스터는 오세이지족은 아니지만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혈통들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촬영한 곳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 바로 오세이지 부족 보호구역에서 촬영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오세이지 부족 사람들의 촬영협조를 받아가면서 영화 속에서 활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몰리라는 인물과 이 어니스트라는 인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에서 가장 통절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부분입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적인 것은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혹시 나를 죽음에 빠뜨리지 않을까?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남편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거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양자 사이에서 두 인물들의 관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잊지 못할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보고 나서 길게 이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파문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명장면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개봉을 앞두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결말 부분이나 영화의 깊숙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팁을 드린다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영화의 종반부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겹겹이 입체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어떤 한 가지 단초가 있을 텐데요. 극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이 두 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애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미니라는 이름일 텐데, 이렇게 애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사람, 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를 종반부에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라워 킬링 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같은 값으로 이렇게 길게 이 즐거움을 즐겨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겐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oil money needs to come to us. Your uncle. You scared of him? Well, he's the nicest man in the world. Kill these men who killed my family. Don't do something you're going to regret.